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고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화, 그러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불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이제 그 삼국시대 때의 그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수리망 때죠. 그러니까 372년에 중국 전진의 그 승리였었던 이 순도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침류왕 때에 중국 동진의 그 마라난타로부터 이제 그 동진의 그 인도 승리였었던 마라난타로부터 들어와서 침류왕 때 384년에 이제 공인이 되었었고요. 신라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527년 버프왕 때에 그 2차 돈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공인이 되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사실 신라 같은 경우는 버풍왕 이전에, 그러니까 눌지왕 때에 이제 그 불교가 이제 고구려 무코자라는 승려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죠.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공인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신라가 불교를 이제 수용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를 추진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앙 집권하러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즉불, 왕즉불 사상이 그 유행을 하게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왕은 즉 부처다. 그 부처를 신봉하듯이 왕을 부처처럼 여겨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불교의 사상 중에서 이제 그 업설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업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윤회 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회 사상. 과거에 덕을 쌓고 착한 짓을 하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고, 과거에 이제 악덕을 행하면 이제 그 나쁜 동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런 사상이 이제 업설인데, 이 귀족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 사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득권. 그러니까 이 진골 귀족들이 되겠죠. 이 귀족들이, 내가 귀족인 이유는 과거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귀족이다. 너는 왜 천민이냐면 넌 과거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넌 천민이다. 이런 식의 어떤 계급적 질서를 다 옹호하는 이런 사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설과 이 왕즉불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최초에 수용되었었다. 당연히 일반 서민들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겠죠. 자, 중앙 집권화를 위해 여러 부족을 정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왕실 중심으로 수용했다. 자, 왕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신인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했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왕은 즉 부처라는 가르침이 필요해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윤회설에 의해서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유리한 관념을 제공한 게 이 업설이 되겠습니다. 자, 각국의 불교 수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보시게 되면 종파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그 삼론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는 이제 율종. 자, 신라는 계율 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삼론종. 자, 이 승랑이라는 이 고구려 승려가 삼론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론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고대 인도의 그 용수라는 이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 용수라는 고승이 세 가지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해요. 두 가지 이론을 정립하고, 어쨌든 고대 인도 불교의 그 이론을 세 가지 이론을 합했다라고 해서 이제 삼론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 공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상.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탐욕을 이제 줄이고, 그런 사상이 이제 불교에서 주장하는 이 공사상이잖아요. 공사상을 강조한 그 불교 학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랑이라는 승려가 집대성을 했다. 삼론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율종은 이제 백제의 이 겸익이라는 승려가 활약을 하게 돼요. 겸익이라는 승려가 이제 직접 인도를 갔다 오게 됩니다. 인도를 갔다 와서 백제 지역의 이 불교의 어떤 계율을 확립을 했었다. 그래서 율종이라고 얘기하고,
자, 신라는 이제 계율종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 유명한 승려가 이제 그 자장이죠. 자, 이 자장이라는 승려가 이제 그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계율을, 신라 지역의 불교적 계율을 확립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교는 뭐 소승이 있고, 뭐 대승이 있잖아요. 소승은 이제 그 남방불교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고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기는 종파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생을 구제하는, 자, 이런 종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일을 하자, 그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대승불교다. 동북아시아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종교는 대승 불교가 되겠습니다. 가야 지역에 소승불교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대승불교가 종파가 굉장히 또 막 갈리게 돼요. 여러 종파가 갈리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교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으로 갈리게 돼요. 이 교종 내부에서도 5개의 종파로 또 갈리게 돼요. 선종은 이제 그 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9개의 산문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자, 오교 구산이 신라 중대 때 성립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종은 이제 교리를 중시 여기죠. 교리.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이 되었겠죠. 선종은 참선을 중시 여깁니다. 참선. 내적 수양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를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도 선종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교가 되는데, 이 5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율종이 되겠습니다. 자, 자장이 이제 경남 양산의 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율종을 이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종이 창립이 됩니다. 열반종이. 자, 열반종이 보덕. 고구려 승려가 되어 있거든요. 고구려 승려인데, 연개소문 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이 이제 그 도교를 이제 장려하게 되면서 불교를 약간 좀 도외시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당시 고구려 승려였었던 이 보덕이 연개소문에 반발을 해서 백제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백제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전주에 가게 되면 전주에다가 이제 그 경복사라는 이 사찰을 지어놓고 이 열반종을 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반종은 그래서 이제 백제와 신라 불교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통일신라 이후에는 법성종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 원효대사 해골물로 유명하죠. 그 원효에 의해서 이제 창립이 되고요. 원효에 의해서 이제 경주에 가게 되면 분황사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성종이 개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이 의상. 원효 친구가 이제 의상이잖아요. 그 원효 친구 의상에 의해서 화엄종이 개창이 됩니다. 영주 부석사를 이제 의상이 이제 창건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석사에서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표가 되겠죠. 진표에 의해서 이제 법상종이 진표에 의해서 개창이 됩니다. 익산에 그 미륵사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상종이 개창이 되면서 신라 중대 때에 이 5교가 5개의 종파가 완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교종이 되겠는데, 교종의 5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 특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불교이면서 국가불교죠. 왕권중심적인 어떤 고대 국가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호국적 성격이었다. 선진문화 수용했다. 불교만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 기술이라든지, 불상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자, 이런 게 인도 지역과 이제 그 중국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 고구려 불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의불교라고 나왔는데, 초기에는, 자, 격의불교.
자, 격이불교라 나와있죠? 격이. 자, 이 격이불교는 뭐냐면, 원래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도가 사상 중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의자연.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중요시 여기는 무. 그래서 없을 무자를 얘기하는데, 그 없을 무를 바탕으로 해서, 도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공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삼론종의 공을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 불교가 이제 격의불교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삼론종 요 종파 있지 않습니까? 삼론종과 그 다음에 그 섭론종이 같이 이제 대립을 하게 돼요. 삼론종은 이제 중간 학파라고 얘기하고, 섭론종은 이제 유식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걸 거부하는 학파다.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걸 긍정하는 학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 시대 때 중기 때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 승랑이라는 승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론학을 이제 그 집대성을 했었다라고. 자, 고구려 후기 때는 뭐 천태종과 열반종이 뭐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열반종은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보덕. 자, 이 천태종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원래 그 고려 시대 때 그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 의천, 이 의천에 의해서 이 천태종이 창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천태종,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천태종은 그 천태종과 좀 다른 천태종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천태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반종이 보덕이 이제 열반종을 이제 창시를 했었고요. 신라나 또는 백제불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백제불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족층이 주도적으로 수용했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남조의 선진 문화를 당연히 수용했었겠죠. 특히 백제의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 계율종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계율종. 자, 계율종의 겸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후기에는 굉장히 호국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다. 그래서 백제 무왕 있지 않습니까? 그 600년에 이제 무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자, 수도를 한번 천도를 하려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비 지역에서 지금의 그 익산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사찰을 하나 또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사찰이 바로 미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 지역에 이제 왕흥사도 이제 짓게 되고요. 왕흥사와 이제 미륵사를 짓게 되는데, 그 미륵사 하면 또 유명한 게 미륵사 석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탑은 지금 없어졌고 이제 서탑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백제 시대 때의 최대의 사찰, 최대의 어떤 석탑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라불교 특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직불 사상이죠. 왕은 즉 불교를 부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했었다.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죠. 그래서 법흥왕부터 28대 진덕왕 때까지. 삼국유사의 시기구분법에 의해서 이 시기를 신라 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진종설이 나오게 되죠. 진종설. 신라 시대 때 우리는 석가모니 집안이다. 우리는 이 불국토의 이산국가를 이제 우리가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뭐가 됩니까? 진흥왕이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이 되는 거잖아요. 진흥왕이 전륜성왕이. 자, 진흥왕이 전륜성왕이 되면서 고대 인도의 이상적인 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데, 자, 진흥왕이 이제 전륜성왕이 되는데, 이 진흥왕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제가 설명해드렸었는데, 자, 동륜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금륜이 있죠? 자, 우리 책에는 사륜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륜이라고도 하고, 사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동륜과 이제 금륜이 있는데, 금륜의 아들이 이제 금륜이 이제 진지왕이잖아요. 진지왕은
그 도하녀라는 이 유부녀와 이제 바람이 나면서 굉장히 음란하다고 해서 이제 화백회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금륜의 아들이 이제 그 용춘이 있었고요. 용춘의 아들이 그 춘추가 되지 않습니까? 자, 무열왕이 되겠죠? 표정 무열왕이 되겠고, 자, 동륜의 그 아들들이 있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자, 백정이 있고요. 백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정의 또 딸들이 있어요. 3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선덕이 있고요. 동만공주가 있죠. 그 다음에 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공주, 백제 무왕에게 시집을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 선화공주. 삼국유사에만 뭐 나오는 기록이죠. 선화공주는. 어쨌든 이 선덕여왕이 동만공주 선덕여왕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진종설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석가모니 집안이다. 석가모니 아빠뻘 되는 사람들이 백정이거든요. 백정, 백반, 국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집안, 백정이 이제 진평왕인데, 진평왕의 그 마누라가 이제 마야 부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석가모니의 엄마가 이제 마야 부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석가모니 집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반의 아들은 이제 뭐 진덕여왕이 되어 있고, 백반의 그 아들이 아니라 딸이죠? 진덕여왕이 있고, 백반의 아들이 그 비담의 나라를 일으킨 비담이 되겠죠? 어쨌든 이 계통이 뭐가 되냐면, 자, 성골이 되겠습니다. 성골.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뼈다귀다. 성골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윤계가 아닌 이 춘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진골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뭐 성골과 진골의 개념은 뭐 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종설이 석가왕실을 좀 모방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뭐 업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업설.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를 박탈하는 대신에 자, 윤회의 전승설을 통해 골품제의 특권을 이제 옹호를 했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좀 무마해주기 위해서 업설을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진흥왕은 뭐 전륜성왕이라고 자처를 하죠. 그래서 마오레 왕조의 국대 인도 마오레 왕조도 이제 아수카 왕도 전륜성왕을 뭐 이야기했었는데 신라의 정복 과정 속에서 수용을 했었다. 뭐 두 아들의 이름도 사륜과 동륜으로 지었다. 자, 불국토.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모든 땅은 자, 부처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래서 왕은 즉 부처다. 자, 이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 등과 같은 승관, 승려의 관직을 이야기하죠. 국가의 최고 승려가 이제 국통이 되겠는데, 신라 최초의 그 국통으로 이제 되었던 사람이, 해량이라는 승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 이제 귀순했던 해량이라는 승려가, 신라의 최초의 이제, 국통이 되었었죠. 제가 또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주통, 군통 등의 승관을 두어서 사찰과 승려를 관리를 했었다. 자, 이 교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과 불교 조직이 일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호국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인왕경을 존중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 경전이 되겠는데, 이제 그 왕이 이 부처의 어떤 덕을 쌓기 위해서 행해야 될 어떤 행실, 뭐 이런 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백자 강회라든지 또는 뭐 팔관회와 같은 이 호국, 그러니까 국가를 뭐 편안하게 안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외부의 어떤 외색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한 어떤 그 의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자 강회와 그 다음에 뭐 승려가 이제 팔관회를 주관을 했었다. 불교적 성격이죠. 미륵불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을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화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랑 아래에 낭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그 낭도가, 이제 그, 화랑을 섬기는데, 원래 그 미륵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불이라는 얘기예요. 미래에 석가모니가 이제 다시 환생을 해서, 우리 중생을 이제 구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륵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륵신앙이, 그 나중에는 잘못 해석이 되어서 이제, 궁예 있지 않습니까? 궁예가 자신을 미륵불로 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독심술, 너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패덕을 이제 좀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 미륵불, 화랑을 미륵불로서 섬기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국적인 성격이 또 뭐가 있냐면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층부터 9층까지 이 자장이라는 승려 자장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오면서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는 뭐 일본, 뭐 중국, 뭐 탐라, 뭐 말갈, 뭐 백제, 고구려 막 등등 해서 9개의 나라를 각각의 층마다 이름을 갖다 붙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 우리 신라를 보호를 해줄 것이다. 자,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제 막아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그 목탑이 되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의 의식이 있고, 뭐 주위 9개국을 정복하여 뭐 조공받을 것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원광과 자장이 있는데, 자, 원광은 뭐 대표적인 호국 승려가 되겠죠. 호국 승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진평왕 때 걸사표라는 표문을 지어서 그 수나라에 수양제에게 갖다 바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이 걸사표로 유명한 그 왕이 아니라 승려가 그 원광이 되겠는데요. 원광하면 또 화랑으로서 지켜야 할 계율, 그러니까 그 세속 5개를 징후로도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살생유택이라든지, 뭐 군신유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호국 의식을 이제 또 알 수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 살생을 좀 금지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근데 이 세속 5개에는 뭐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는 뭐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뭐 살아있는 걸 죽일 때에는 뭐 가렘이 있어야 된다. 뭐 살생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옹호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교의 정통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장은 대국통이었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밑에 참고자료는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신라 중대 때에 이제 교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교종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불교도 굉장히 대중적 종교로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종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귀족 중심의 불교이기 때문에 대중들, 우리 민중들과는 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학문적이에요. 또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죠.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귀족 계급이 뭐 주도를 했었다. 자, 이러한 교종이 있는데, 이러한 그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들에게 널리 좀 알리고 설파했었던 그 승려가 있습니다. 2명의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실 원효와 이제 그 의상이 되겠습니다. 이 원효와 의상이 되는데요. 원효와 의상은 이제 친구죠. 원효가 좀 나이가 좀 많은데, 어쨌든 둘이 이제 그 불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합심을 해서 이제 당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원효 대사가 이제 비를 피해서 이제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물을 바가지에다 퍼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효대사 해골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해골물을 보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구토를 했겠죠.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원효대사가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이 사상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당나라로부터 유학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포기를 하게 되고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설법 활동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일심 사상을, 자, 이 설파를 하게 돼요. 일심.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은 원래 하나지 않습니까? 부처의 마음은 원래 하나라는 얘기인데, 부처가 했던 말씀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인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부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해석상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종파로 또 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기독교도 이제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듯이, 뭐 여러 종파들이 있듯이, 불교도 이런 식의 어떤 종파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파를 하나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원래 하나다라는 그 의식을 확립했던 이 승려가 바로 이 원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화쟁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을 얘기죠. 다툼을 이제 조화롭게 한다. 화쟁사상이 나중에는 고려시대 때에 이제 그 교선 통합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원효의 화쟁사상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원효는 또 파괴승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파괴승. 그 요석공주, 이 김춘추의 두자 딸이었던 이 요석공주와 그 사이에서 이제 설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속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불교의 불교 교단으로부터 이제 그 호적이 파이는, 그래서 이 파괴승으로 굉장히 그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설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해가라는 이 노랫말도 지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설파를 했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미타 신앙이라는 아미타 신앙을 백성들에게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자,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만 외우면, 연불만 외우면 너희는 이 정토의 세계, 이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중생들 입장에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 이 교종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불교 경전이. 근데 원효가 나타나서 아미타불만, 나무 아미타불만, 연불만 외우면 극락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내세에. 아미타 신앙에서 내세관이 담겨있는데 내세적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불법을 설파했었던 승려가 바로 이 원효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효는 일단 그 책에 보시면 저기 대승기신론소라든지 신문화 쟁론이라든지 금강산매경론 등과 같은 수많은 불교 경전을 해석을 했었어요. 해설을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불교 경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불교 경전이.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승기신론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대승기신론, 신문화쟁론,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 해석을 했다는 그 해설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 경전 대승기신, 신문화쟁, 금강산매경이 원래 불교 경전인데 그 불교 경전이 어렵기 때문에 해설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화쟁사상이 있었죠? 근데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극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이제 갈 수 있는 극락. 이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아미타 신앙을 보고를 했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의 연불만 외우면 이제 죽어서도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파괴성이었다. 설총의 아버지였죠? 설총. 그러니까 이두 문자를 집대성한 그 설총의 아버지로 아버지가 이제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무예가로 대중들을 교환했었다. 고려 수종 때 화정국사로 추앙을 받았었다. 화정국사, 그러니까 이 종파를 하나로 융합하려는 그런 공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효의 친구였었던 이제 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원효가 이제 그 법성종을 이제 개창하지 않습니까? 그 신라 경주 그 분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성종을 개창하게 되고요. 의상이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엄종의 영주 부석사를 이제 의상이 만들게 되는데, 창건을 하게 되는데, 영주 부석사 이 무량수전이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상과 그 선묘낭자와의 그 어떤 러브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묘낭자가 그래서 그 부석사를 이제 창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의상이, 의상승려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 화엄종을 개창을 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엄 사상을 이제 정립을 하게 돼요. 화엄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일찍다, 다재길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모여서 이제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은 곧 하나다라고 하는 일찍다 다재길 사상이에요. 자, 일찍다 다재길 사상은 이제 그 왕권 강화의 어떤 그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백성은 이제 그 부처다. 부처는 왕이다. 그 왕은 모든 백성을 아우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념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서 왕권 강화의 측면으로도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의상은 화엄 일승 법궤도.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화엄 일승 법궤도가 있죠. 자, 모든 만물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보시면 굉장히 조화롭게 상호오존적으로 그 표현이 된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상호오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자, 이게 바로 화엄 일승 법궤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의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찍다 다지게 사상. 자, 그리고 이제 그 의상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자, 관음신앙이 있어요. 또는 뭐 관세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세음 보살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 현세의 복을 얻을 것이다. 현세적 신앙, 이건 내세잖아요. 현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나무아미탑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세음 보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미타 신앙과 이 간음 신앙이 합쳐져서 이 중생에게 이 불교를 설파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세적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뜻이냐면 귀의합니다. 우리가 저 불교 이제 앞으로 믿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자, 외쳐라. 중생들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대중지향적이죠. 대중들을 위해서 불교를 설파를 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초가 있죠. 해초는 왕호천축국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왕호천축국전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었는데, 프랑스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었는데, 왕이란 말은 이제 왕래했다는 얘기죠. 그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왔어요. 동서남북 중에 5개의 천축국을 왕래하면서 이제 쓴 그 책이 바로 기행문이 왕호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신라기 중대 때 이제 쓰여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서역 지역, 아랍 지역도 갔다 왔었다라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 발해 불교는 왕실과 귀족 중심이죠. 마찬가지로 문왕은 자신을 불교적 성왕으로 이끌었었다. 그리고 수도 상경에서 10여 개의 절토와 불상이 발견이 되었었다.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웅장한 석등, 발해의 석등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하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대 때는, 자, 신라 하대 때, 이 800년대, 820년대 오면서, 이 선종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과 선종이, 양립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도의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최초로 선종을 이제 설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종은 이제 참선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선종을 설파하게 되는데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수미산의 광조사, 사골산의 굴산사, 사자산의 흥령사, 희양산의 봉암사, 성주산의 성주사, 독리산의 태안사, 가지산의 보림사, 실상산의 실상사, 자, 복림산의 복림사,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산문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선종 뭐라고 했냐면 선종구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9개의 산문이다. 선종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도의 승려로부터 최초로 유입이 되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신라 하대 때, 자, 어느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되면 지방의 토착세력인 호족들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도가적인 이 풍수지리 사상과 결탁이 되면서 새로운 국가를 창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종, 호족, 풍수지리. 여기다 더해서 이제 신라 진골 귀족이 반대하는 육두품들이 들어가겠죠? 자,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새로운 국가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종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림 문자죠.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공부하겠다.
경전에 의하지 않고 자기 내에 존재하는 불성을 깨닫고 한다. 내 마음 안에는 불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사색과 좌선을 중시를 한다. 진성여왕 이후로 뭐 크게 변한다. 진성여왕 이전에는 뭐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왕실과 지방 호족들 간에 서로 이제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유착이 있었잖아요. 유착이 있었는데, 이제 889년에 사벌주에서 원종 애너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지방 세력들이 벌떼같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선종 종파가 이제 왕실과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면보다 외화에 비중을 줬다. 이제 뭐 교화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왕실과 결별을 하고 지방 호족과 연결된다. 자,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지방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이 되었다. 자, 고려 왕조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종은 자, 소백산맥 이남의 지역선을 탈피해서 지방 문화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종은 이 승려들이 각 지방의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 승려들은 이제 덕을 많이 쌓게 되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도 굉장히 많이 축조가 됩니다. 건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승탑이 있지 않습니까? 쌍봉사, 철감선사, 철감이라는 이 승려가 이제 철감이라는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이 승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전라도 이제 화순 지역에 이제 위치하는데, 신라 경문왕 때 입적을 했었던 승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 승탑이 각 지역별로 건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승탑이 나온다 그러면은 신라 하대 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형미술이 쇠퇴하고, 조형미술은 이제 신라 교종을 중심으로 했었던 불국사 석탑이라든지 다보탑이라든지 이런 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석탑 만드는 양식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부도, 승탑이 굉장히 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도를 이제 승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도를 이제 승탑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안에 이제 구산문이 있죠? 그 구산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도희라는 승려, 홍척이라는 승려, 해철, 도윤, 무염, 범일, 도원, 현욱, 이영, 이런 승려들이 있죠? 이런 승려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9개의 산문을, 형성을 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교와 이제 풍수지리 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풍수지리가 이제 도교 사상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상이거든요. 풍수지리 사상이.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이 풍수지리 사상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도가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도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산천을 굉장히 숭상을 해요. 산천을 이제 숭상하고 신선을 믿고 이제 인위적인 걸 배격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불로장생을 꿈꾸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이제 떠돌아다니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게 어떤 도교잖아요. 도교적 어떤 신선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현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와 노장 사상을 결합시켜서 발전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자, 하늘 수련 도교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 숭배를 통해서 민족의식이 고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현무도가 나와 있죠. 평안도에 강서대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고분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사신도가 나와 있는데 현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청룡, 그다음에 서쪽에는 백호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는 사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구려 이제 고분 벽화에 보면 이런 사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이제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사람의 어떤 사후 세계를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그래서 신선 사상이 발달했다. 중국의 도교와 노장 사상을 수용하게 되고, 특히 아까도 설명해드렸었는데 명계소문이 불교를 약간 좀 억압을 했었고 도교를 장려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열반종을 개창했었죠. 보덕이. 자, 강서 부분에 뭐 사신도가 있었다. 여수장 우중문시가 뭐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우중문을 조롱하는 시를 이제 을지문덕이 보내잖아요. 그 천묘한 계책은 뭐 하늘의 이치를 다 하고, 천묘한 계책은 뭐 하늘의 이치, 하늘, 뭐 자연, 뭐 이런 걸 숭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이 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백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 사회에 뭐 전례가 되었다. 그래서 뭐 방술이 유행합니다. 방술은 이제 전문 기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천문학이라든지, 뭐 점성술이라든지, 또는 뭐 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륵이라는 승려가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그 방술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둔갑술, 좀 약간 좀 허무맹랑하죠. 자, 이런 걸 전파를 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 자료가 있죠. 뭐 금동대학로가 있고, 산수문이 벽돌이 있고, 사택지적비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산수문이 벽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 지역의 그 절터에서 이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개울가가 있고, 내천이 있고, 하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천을 중시하는 이 도가적인 사상이 내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택지적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택지적비는 그러니까 백제의 귀족이었던 이 사택지적이 성이 사택이에요. 사택지적이 지은 이 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지적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 세월의 그 무심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다고 얘기해요. 도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가적 사상에서는 허무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속세를 벗어 던지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덧없다. 그래서 뭐 그 중국의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그 중림치련 뭐 이런 그 위대하다기보다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이런 현인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도가사상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서 뭐 사택지적비가 있었다. 근데 무령왕릉의 지석이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매매의 증서라고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무령왕이 그 땅을 샀었나봐요. 그래서 그 땅을 샀음을 증명하는 그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땅을 뭐 돈 주고 샀다, 토지 신에게 샀다라고 하는데, 그 토지 신에게 땅을 샀다라고 해서 그 지석 위에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중국 한나라에서 유행했던 화폐가 오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전의 그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 때에 어떤 도가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양나라와도 교류가 있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매직권, 그러니까 토지 매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동대학로가 있어요.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금동대학로 사진 보시면 맨 아래에 그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연꽃이 있고, 연꽃 위에 이제 복례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고,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그 봉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선들이 사는 굉장히 그 이상적인 세계다. 그래서 어떤 도가적인 그런 냄새가 난다, 느낌이 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뭐 통일 전에는 화랑을 국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국선. 국가의 어떤 선인, 뭐 신선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도가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풍월주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신라 시대 때, 그 신라 시대 초대 화랑을 풍월주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귀족 문화에 대한 반발로 해서 뭐 도교와 노장 사상이 뭐 확산되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라 시대 통일 후에는 신라 시대 묘지의 형태가 이제 좀 바뀌게 돼요. 신라 시대 전통적인 그 묘의 양식이 이제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이잖아요.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통일 후에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희비지신 상을 무덤 주위에다 이제 만들게 돼요. 그 대표적인 그 무덤이 이제 뭐
뭐 흥덕왕릉이라든지 또는 뭐 김유신 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묘들이 대표적인 12지신을 쌓은 그 무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간지가 유행했었다. 12간지는 다 아시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신유수령 있지 않습니까? 60간지, 뭐 그리고 무기경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60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개라든지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2간지의 어떤 그거를 이제 뭐 숭상을 했었다. 그 다음에 임해전. 뭐 임해전은 이제 궁궐에 되어 있는데요. 궁궐 안에 뭐 삼신사를 이제 조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삼신. 이 삼신은 이 도가에서 숭상하는 그 산을 얘기해요. 세 개의 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삼신사를 뭐 조성했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도가에서는 통일신라 하대에서는 그 굉장히 반신라적인 성향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풍수지리 사상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신라적인 성향이 있었다. 도가 사상에서는. 근데 발해에서는 정효공주 묘가 중국의 그러니까 발해의 그 중경 현덕부에서 현덕부 인근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효공주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불로장생을 좀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발해 때의 도가적인 사상이 좀 유행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풍수지리설은 그거잖아요. 뭐, 산세라든지, 뭐, 지세라든지, 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길하거나 흉하거나, 길명화복을 이제 점치는, 뭐,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이 사실 중국으로 유학 갔다 온 그, 도선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신라 하대 때 이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자, 이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자, 도선이 되겠죠? 자, 도선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신라 하대 때 처음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풍수지리 사상이 신라를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세와 지세를 보니까 경주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백성들도 이제 동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다시 또 쪼개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언적인 도참 사상, 이 도참 사상은 뭐 예언을 믿는 사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풍수 도참 사상이 결부가 되어서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주 중심의 행정 조직을 고쳐서 이제 그 지방 중심의 국토를 다시 재편성하자라는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신라 중앙 정부의 어떤 권위는 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개성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호족이 등장하게 되죠. 왕건을 중심으로 한 호족 세력들이 나중에는 이 고려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족 출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